집회부터 문재인 정부의 탄생, 그리고 개혁 드라이브, 그 모든 인상적인 장면들을 촌철살인의 한컷 그림으로 담아냈습니다. 새가 날아든다 청취자분들께도 정말 반가운 책이 아닐까요? 좋아요 문재인, 좋아요 문재인, 좋아요 문재인. 고군 작가, 감동의 역작, 좋아요 문재인. 예. 북로그 출판사.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수백억 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것은 지난 3월 말. 지난 8월 24일 기준으로 부금일수 147일 동안 변호인 접견은 148번 이루어졌습니다. 하루 한 차례 이상 이루어진 겁니다. 결국에 재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금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절반만 수용생활하고 절반은 편안하게 보내는 거 다름없다고 봅니다. 먼저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변호인 접견이 하루에 최소 한 차례 이상 이루어졌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수감 기간 모두 24차례 교정 공무원과 면담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서울 구치소장과의 면담인데 열흘에 한 번씩 이루어진 셈입니다. 일반 수용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일반 수용자보다 훨씬 편안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TV와 싱크대, 책상 등이 갖추어진 약 10제곱미터 규모의 거실을 혼자 사용하는 반면 일반 수용자의 경우 1인당 기준 면적이 3제곱미터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일반 수용자의 초과 수용 상황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이 5배 정도 큰 면적을 혼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오는 16일 만료됩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물론 이른바 친박 의원들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불구속 재판이 원칙인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국가적인 중대사건 재판이 원활히 진행되기 어렵다며 추가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이후 특별한 일정 없이 청와대 관저에 머물며 국정 구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안보 또 인사 문제는 계속되는 현안으로 특히 한반도 상황은 연휴 이후에도 긴장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당 창건일인 10일 전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고강도 압박에도 북한이 또다시 도발에 나설 경우 문 대통령으로선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여간 고민스러운 게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폭풍전 고요에 이어 대북대화 협상 무용론을 언급하며 군사 옵션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은 핵경제 병진 노선 지속 추진 방침을 거듭 밝히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도 부담을 더합니다. 여기에 개정협상 절차에 착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도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야권은 청와대가 재협상 불가 입장을 바꾸었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취임 5달이 넘도록 끝내지 못한 조각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청와대는 연휴 직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논란이 불거진다면 국정 운영과 여야 협치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2009년 8월에 치러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는 시민 2만 4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편히 영면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우리 결의의 앞날을 밝혀주시기 기원합니다. 검찰은 김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추모 열기가 가열되는 상황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보수단체 관계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확보했습니다. 이 이메일에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김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취소해달라는 청원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보수단체는 김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논평을 통해서도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이 지역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김정일 독재 정권 수명을 연장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청원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또 이 계획에 국정원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김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이 아닌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는 합성 사진이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에도 국정원이 개입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숨 쉬는 것도 정치다. 71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명절 되시고 지금 제가 보기엔 명절이 아직도 취해 계시는 두 분, 김민석 민주연구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시는 목소리가 아직도 잠에서 덜 깬 목소리네. 자, 계속 잠을 잤어요. 자, 소개 바꿔 서로 건강하시고. 자,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두 분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정말 잘 지내신 목소리예요. 그 정권 교체 후에 맞는 첫 명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홀가분한 마음으로 연휴 내내 영화도 보고 시장도 보고 김치도 담그고 굉장히 그냥 스펙타클하게 보냈어요. 강원도 김치 맛있어요. 네. 제가 늘 주장하는데. 아, 그래요? 모르세요? 강원도 김치를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통상 우리가 전라도 김치가 제일 맛있다 그러잖아요. 제가 강원도 김치가 더 맛있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 강원도에 잘 보일 일이 있냐 이러는데 실제로 강원도 김치가 저도 몰랐는데 맛있어요. 잘 담아야 맛있잖아요. 배추가 좋아서 그런가요? 일단 배추 좋아요. 그러니까 시원해서. 이제 보통 뭐 해남 배추 좋다 그러잖아요. 바닷가. 그러니까 해풍을 맞고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물론 뭐 강릉 김치가 다 원산지가 강릉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소금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양념을 그렇게 그닥 많이 안 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젓갈을 거의 안 써요. 새우젓 정도 쓰고 저희 집 김치의 특수성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깍두기를 하면 오징어를 사서 이렇게 그러니까 생오징어 있죠? 젓갈이 좀 다르지 그러니까 전라도 김치하고. 저도 국물이 집에서 시원해요. 김치 담글 때 2번인가 3번인가를 집에서 담근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담궜었는데 그게 다 강원도였어요. 갑자기 방송하기 싫어지네. 강원도 강릉 가고 싶죠. 제가 김치 완전 매니아거든요. 그래요? 저도요. 그러니까 김장김치나 이런 거 좀 맛있게 담은 김치 있으면 딱 그 메뉴 하나 갖고 제가 일주일 밥 먹는 거예요. 제가 통상 아침에 밥을 잘 안 먹어요. 네. 아침 뭐 밥 먹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번에 연일 그냥 아침에 밥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하고 같이요? 계속 김치. 너무 맛있었어. 어디서요? 지리산에서. 배추, 열무, 고들빼기 저는 어저께 갑자기 다시 가고 싶다. 어저께 방송 끝. 어저께 이제 강릉에서 올라오면서 그 대목이거든요. 원래 명절 때 대목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문어가 원래 키로에 3만 원인데 이번 추석 명절 때는 문어가 산 문어죠. 키로에 6만 원. 배로 뛰었네. 예, 오징어는 한 마리에 처음은 10,000원, 첫날은 10,000원, 그 다음 날 15,000원. 어저께는 한 마리 2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며칠 지나면 좀 떨어지겠죠. 10월 10일부터인가 주문진에서는 오징어 축제 한다고.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워낙 좋아들 하니까 제 주변의 지인들이 그래서 해가지고 어저께 저녁에 김치가 한 8가지였던 것 같은데요. 아침부터 계속 먹는 얘기니까 이거 다시 되돌아가고 싶네. 그래서 어저께 맛있게 저녁 먹었어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두 분 다 어머님하고 같이 보내셨죠? 저희는 예 같이 보냈는데 누워 계신 지 벌써 3년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옆에만 이렇게 있는 거죠. 어머니 모시고 지리산에 우리 아는 분 제가 아주 이제 피곤할 때 가는 데가 있어요. 그냥 집인데 가서 그 방 한 칸 이제 얻어가지고 같이 거기서 며칠 있다가 오는 길에 또 예정에 없이 또 내장산을 들려가지고 이번에 단풍 왔습니까? 아직은 다음 좀 지나야죠. 근데 역시 제가 느끼는 건데 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생각을 했었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인간은 똑같다. 그때 제가 딱 느낀 게 하나였어요. 뭐냐면 어른이나 노인이나 애나 원하는 건 똑같다. 맛있는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이거를 그냥 평소에 많이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어머니하고 이렇게 다녀보니까 며칠 이렇게 갔다 오시고 나서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게 역시 참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몸의 자극, 그러니까 정신적 자극, 이렇게 새로운 거 구경 이런 게 그쵸. 좋은 것 같아. 그다음에 가족들하고 같이 얘기 나누는 거. 같이 다니는 거 참 시간만 나면 할 수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아. 그다음에 영화 보셨어요, 푸나님? 영화 볼 시간은 없었죠. 고개를 내리고 알고 계신 것이 별로 그 질문 할까봐 내가.
I Can Speak하고요. 남한산성 두 편인데 한 편이 더 있어요. 한 편을 또 추천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현대 영화인데 있어요. 제목을 우리나라 거예요? 네, 우리나라 거예요. 요즘엔 뭐 우리나라 영화가 워낙 좋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남한산성은 못 봤네. I Can Speak는 추석 연휴 전에 했죠. 근데 네, 남한산성이 봤어요. 추석 연휴 들어서 개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제가 3일 전에 봤는데 그 다음 날 이제 후기 올라오고 막 이렇게 관심이 폭발적이잖아요. 200만 명이 돌파됐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1000만 관객 돌파할 영화로 보여지는데 이 영화를 보고 이제 정치인들이 다양한 평가가 있는데 일요일 아침에 기분 안 좋은 사람 이름 올리는 것보다는 현직 판사가 이 영화를 보고 글을 올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김훈의 소설에 이제 그를 영화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이제 읽고 독후감 같은 거였는데 그걸 이제 어느 분이 페이스북에 이제 공유하기로 올렸던데 영화를 보기 전에 그런 걸 많이 읽고 봤으면 훨씬 더 감동이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굉장히 강추예요. 꼭 보세요. 오늘 내일 사이에라도 가서 봐야 되겠네. 왜냐하면 이걸 보고 녹음을 하면 훨씬 풍부하게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 방송 전에 꼭 보겠습니다. 네. 남한산성? I Can Speak. 또 아까 뭐였는데요? 잠깐만요. 조금 이따 찾아서 드릴게요. I Can Speak, 남한산성. 저는 영화 보러 갈 시간은 없었고 그거 앉아가지고 집에서 TV 보다 보니까 지금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지나간 영화 틀어주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 많이 했죠. 광해를 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옆 채널을 또 돌렸어. 그랬더니 또 밀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돌리는 순간마다 이병헌이 나오는 거예요. 남한산성도 이병헌이에요. 이병헌이 참 진짜 연기 좋아요. 기가 막힌 배우죠. 예, 연기는 정말 잘하죠. 먹는 얘기하고 영화 얘기하니까 이제 다시 연휴를 시작하고 싶네. 범죄도시. 마동석과 윤계상 주연의 범죄도시. 그게 재밌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치인들이라는 게 어떤 직업보다 시간에 쫓기고 막 그러면서 명절에 그것도 정말 40년 동안 오지 않는다는 열흘 황금 연휴에 쉬어보시니까 어떠신지 궁금해요. 막 쫓기듯이 뭔가 살았던 거잖아요. 알고 보면 뭐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근데 하루라도 뭐 이틀이라도 3일이라도 이렇게 정말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즐기시는지 궁금해요. 심정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논다? 그런 건가요? 기록하면서 놀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놀았어요. 정말. 아니 이번 이렇게 놀아본 건 난 솔직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 약속도 안 하고. 대선 한참 하실 때 우리 원장님 이러셨거든요. 정말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서서 걷다가 부딪혔다. 그때 그런 적 있어요. 그때는.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고울 거예요. 고른다 그러잖아요. 대변인님도 월화수목금금금 당직 이런 거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아마 이쪽에 당이나 청와대나 가 있는 사람들 선거 때 또는 그 이전 경선 때부터 뛰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렇죠. 거의 그런데 저는 뭐 주중에 당번은 정했어요. 출근은 하지는 않더라도 비상시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 비상체계는 만들어놨는데 연휴 기간에 한미 FTA 재개정 한다고 있어가지고 그날은 뭐 조금 다니면서 전화 응대하고 녹취해서 뉴스 나가게 하고 그렇게 하루 있었고요.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국익을 우선하는 자세로 FTA 개정에 임해줄 것을 관계 당국에 부탁드린다면서 FTA 개정이 도움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야당이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FTA 분야마다 이해관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국익에 우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야당에게도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통상회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저희 집이 강릉 시내인데 제가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지내던 곳이잖아요. 근데 골목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음식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맛집이에요. 맛집. 그러니까 중앙시장 안에 먹자 골목이 있는데 한 집은 소머리 국밥집, 또 한 집은 호떡 아이스크림. 새로 생겼어요? 아니 근데 한 2, 3년 됐어요. 근데 사실은 한두 군데만 그랬는데 요번에 보니까 한 5, 6군데가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장칼국수 먹고 그다음에 닭강정 사가지고 있고 그리고 칼국수집, 남천 칼국수집 그래가지고 한 7, 8군데가 그렇게 막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텔레비전에 나왔구만. 대부분 그런 경우예요. 골목인가 보다. 아예 딱. 그러니까 먹자 골목이에요. 시장 안에.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은
꼬막집인데요. 그건 조금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꼬막집에는 줄을 밤 9시 됐는데도 사람들이 꼬막 먹겠다고 줄 서가지고. 강릉의 꼬막집은 있기 어렵죠. 그러네. 근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가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관광 도시로 다시 이제 좀 발돋움하는 게 하나가 있고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광고가 많이 되잖아요. 홍보 광고가.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제 명절 때 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니까 연휴가 기니까 일부러 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줄 서서. 강릉도 언제 가보고 안 가본 건지 한번 가보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예요. 다시 가보고. 꼭 가세요. 저희 고향 꼭 가십시오. 이제 그러겠죠. 어떤 출신의 사람을 만나면 나중에 거기를 가면 그 사람 생각나잖아요. 원래 누구 고향이라 그랬는데 이런 거. 강릉, 경포대. 자 어쨌든 간에 명절 잘 보내셔가지고 얼굴에 그 석칭, 때깔부터가 좀 달라지신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스럽다 생각이 듭니다. 자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자기야, 보험 뭐뭐 들었어? 글쎄, 아는 사람 통해서 몇 개 들었는데 사실 뭔지는 잘 몰라. 마이 보험 체크에 일단 전화해봐. 1800-7917. 내가 든 보험이 나에게 잘 맞는 보험인지 진단해준다고. 물론 추천도 해줘. 그런 곳이 있어? 1800-7917? 나도 그곳에서 진단받고 나에게 꼭 맞는 보험으로 갈아탔지. 아무 보험이나 대충 가입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보험, 이게 중요하지. 1800-7917 주소창에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을 쳐보세요. 보험은 좋은 것입니다. 필요 없는 보험을 상세한 설계 없이 가입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우리 꽃님이 역시 똑똑해. 마이보험 체크에서 함께 일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아, 맛있다.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일단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지금 정치권의 이슈라고 하면 이명박일 것 같아요. 네. 뉴스에서 나오든 안 나오든 저는 이명박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매스컴이라고 하는 건요, 정해진 시간 안에 뭔가 뉴스를 생산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버릇지지도 않은 일을 갖고 설레발을 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언론이에요. 그 언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여론이고, 이런 측면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이명박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으나, 우리들은 이제 뭐 나온 보도나 귓동량으로 들은 이야기, 누가 나온다더라 이런 이야기만 들어봤었죠. 근데 아마 명절에 가면은 지방선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남은 건데, 그래도 저 지방 가거나 저 가면 지방선거 얘기를 많이 하더만요. 네. 그래서 지방선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우리들 시각으로만 보는 거지만요, 실제로 언론에서 어떤 함화평이 나오잖아요. 그 나오는 게 언론이 설레발을 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좀 분위기 좀 띄우려고 이렇게 간을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요즘에 거론되는 인물들 이야기를 좀 잠깐만 해볼게요. 서울시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 3선 하겠죠, 일단은. 3선 도전하겠죠. 네. 그리고 3선 하겠죠. 그렇게. 쪼라고 지금 너무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아, 그런가? 보궐선거로 등장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2.5선. 2.5선이에요. 네. 근데 저 자유한국당에서 황교안 씨가 대학모로 나온다는데 안 나올걸요. 성격상 못 나오죠. 네.
아니 본인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 사람들 얘기도 들었어요. 그 주변에서도 그렇게 고하자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도 있고 본인이 꼭 결심은 안 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소리가 들리던 시점에 페이스북인가 뭐 이렇게 글도 쓰고 하는 그런 것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뭐 자의반 타의반. 근데 문제는 당선 가능성 아니겠어요? 그렇기도 하고 당장 한다면 자유한국당 내지는 소위 보수연합 후보일 텐데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렇게 썩 내키지 않을 거예요. 대표적인 친박이잖아요. 정치권에 들어오면. 원래 홍준표 대표하고는 사이가 괜찮다는 것 같아요. 이분은 이명박 대통령하고도 괜찮죠. 그런데 주님을 열심히 모시는 분이니까. 그렇긴 한데 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자기 이미지를 이렇게 새로 좌표를 정해야 되는 뭐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지금 딱 맞는 후보는 아니죠. 근데 이제 예선이 본선이다 이런 얘기 할 정도의 분위기잖아요. 아직까지는. 뭐 이제 민주당의 후보군이 중요한데 박원순 시장 예외에 지금 뭐 자천타천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언론에 보면. 네.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예선 통과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분도 있고 후보가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정치는 생물이고요. 아직 시간이 지금 10월이면 경선까지 한 5달 남아있는 거니까. 경선 출마를 최소한 주변에는 확실하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저 최근에 만났어요. 이니셜. 아니 뭐 이니셜 안 해도 돼요. 본인. 아 그래요? 알리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런가 아닌가? 저 우리 민병두 의원님. 전 다른 분도 있어요. 제이는 누구죠? 알리고 다니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알려야 이분이 뭔가 여론의 주목이라도. 근데 민병두 의원님 얘기를 제가 이렇게 잠깐 듣고 얘기를 들어보고서 재밌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본인이 새로운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어젠다랄까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기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러면 지금 나오는 분들이 뭐 제이 누구예요? 박영선 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민병두 의원, 우상호. 그다음에 우상호 의원은 경선을 박 시장이 나올 경우에 안 한다고 얘기를 지난번에 저는 컷오프가 있나 없나를 지금 했는 것 같더라고. 컷오프가 있을 것 같아요. 야속한 사람이야. 지금 나오려고 하는 분 컷오프 생각부터 아니 해요. 많이 나오면 7명 정도 되면 컷오프 있지 않아요? 4명까지. 본선 통과를 목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한 번씩 이벤트에 이름 한번 딱 얹으셔가지고 그렇죠. 반열에 오르는 거죠. 서울시장 반열에 올라가는 거니까 후보 반열에. 정치를 하시는 분들 뭐 3선 4선 하고 그다음에 활로를 그렇게 고상하면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이 또 있잖아요. 경선 레이스에서 만약에 박 시장이 빠지는 경우라면 그거는 뭐 정말 확 늘어나겠죠. 풍이 불겠네요. 그 상황에서. 확 늘어나겠죠. 박영선 의원은 뭐 연구소 만들었다. 단골 손님이잖아요. 하마평 무슨 서울시장 선거하면 계속 이런 느낌으로 나오시는데 박원순 시장이 지금 워낙에 그 아성이 크지 않습니까? 아성이라기보다 하여간 현역이라는 것이 갖는 강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뭐 잘했다 쪽의 평가가 훨씬 많은 그런 단체장이니까요. 자, 서울시는 그렇다 치고 워낙에 강력한 그 현직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별로 주목을 못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자, 경기지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기지사는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지금 이렇게 맞상대를 붙이는 게 이재명 시장하고 남경필 지사인데. 근데 남경필 지사는 자유한국당이 아니잖아요, 지금? 홍준표 대표가 누구 세 사람을 하나 찾는다고. 본인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말로는 홍정욱 의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홍정욱 지금 서울시장 후보군에도 있어요. 등등. 근데 홍정욱을 누가 알아요? 아유, 그래도 그거는 그러니까 나가서 이렇게 하면 알죠. 저번에 한 2달, 한 달 정도 전에 그 여론조사를 봤는데 후보 자체는 의미가 별로 없었고 그 여론조사는 어느 당 후보를 찍으시겠습니까? 그 나온 게 있었거든요. 바른정당은 5%도 안 나왔어요. 경기도지사 서울에서 경기도지사 수도권은 그렇죠. 전국적으로도 뭐 지금 그러니까. 남경필이 현직 프리미엄은 있겠지만 과연 자유한국당과 연대 또는 연합 또는 뭐 합당 이게 없으면 가능할까 싶은 일단 그 생각이 먼저 들고 사실은 경기도지사가 이상하게 민주당 쪽이 그렇게 쉽게 그 하지 못했던 그 지역이 알고 보면 그게 정의당 후보랑 이제 유시민 후보 시절부터 저희가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가 이제 무속이었잖아요. 이른바 이제 표가 갈리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경기도가 의외로 만만치 않은 소위 얘기하는 접경 지역도 뭐 이런 많고 게 있어서 농촌 도농복합도시도 있고 하여간 27만 표로 2번
우리가 패했는데 이 표가 어쨌든 후보 등록 전 단일화가 안 됐던 게 결과. 그런 것도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이것도 지금 분위기로만 본다면 이재명 시장이 언론에 이렇게 오르내리지만 실제로 여기도 예선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지금 뭐 경기도는 오히려 꽤 있죠. 전해철 의원도 있고 전통적인 주자 이번에 김진표 의원은 안 나오겠죠?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네. 안민석 의원도 지금 출판기념회를 꽤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전국적으로도 했고 경기도도 쭉 돌면서 하고 있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시장하고 남경필 지사는 언론을 잘 이용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지를 이렇게 고착화 시켜놓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공방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서로가 약속교류기처럼 도움이 되는 게 있죠. 양자 구도를 서로 만드는데. 그 당시에 남경필 지사 그 아들 마약 건 터지고 막 하려고 그럴 때 이재명 시장하고 남경필 지사하고 둘이 정책 공약 갖고 막 좀 험난한 말이 오고 가면 막 우려의 목소리 내는 사람도 있었는데 사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도움 되죠. 그런 경우에. 그래서 고착화 시켜버리잖아요. 두 사람이 나올 거야라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전해철 의원은 어떻습니까? 아직 공개적으로 선언은 안 했는데 주변에는 다 얘기를 하고 준비는 상당히 탄탄히 한 편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시장은 이제 약간 대중적 인지도가 더 높은 편이고, 근데 문제는 당내 경선 통과잖아요. 그러면 권리당원들의 그 표심이랄까 이런 걸 누가 많이 잡느냐 이런 게 있겠네요. 이제 도지사, 시장, 도지사, 광역단체장 정도 되면 권리당원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국민의 네, 사실상 국민들, 도민들의 그 여론이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봐야죠. 어쨌든 간에 재미있겠습니다. 우리 편 입장에서 보면 뭐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슈가 되고 이러는 것 자체가 재밌을 것 같고요.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강원지사에는 최문순 도지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에 인천시장이요. 인천도 전통적으로 지금 민주색 개혁 세력이 거의 한 적이 없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박남춘 의원하고 현 유정복 시장이 붙는 것 같고. 근데 저 인천도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저희가 공개는 못했는데 지방선거, 총선, 대선에 이르는 것을 전국 단위에서 득표만 갖고 흐름을, 그러니까 오늘 이 시점의 여론조사라는 거 말고 득표만 갖고 각 지역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걸 쭉 정리를 투표구 단위까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전국 광역단체도 보고 뭐 기초 수준까지 다 봤는데 인천은 큰 흐름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의 흐름이 이렇게 변하는 걸로 봐서는 충분히 승리가 가능한 지역으로 지금 저희는 보고 있어요. 친박 유정복 시장, 그 송영길 시장에게 이제 뺏어오는 과정 속에 우리가 방송 욕을 좀 많이 했던 그런 분인데, 일단 서울, 인천, 경기를 민주당이 가져와야 사실 뭐 다른 지역도 지역이겠지만 진정한 승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이제 승패를 가르는 기준이 몇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서울을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을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전국적으로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굳이 따진다면 이제 각각의 취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뭐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영남권, 또 뭐 새누리당 입장에 본다면 또 다른 쪽, 이렇게 해서 얼마나 선전했느냐 또는 가져왔느냐, 뭐 이런 서너 가지 기준이 있겠죠. 근데 지방선거는 좀 특이한 게 대통령 지지율 높고 여당 지지율 높아도 막상 이렇게 매치업을 시키면 사실 인물 투표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선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당 지지도나 대통령 지지도나 이게 정확하게 비례한다고 말할 수 없는. 실제로 왜 그 박원순 시장 당선될 때도 민주당 지지율이 훨씬 더 낮았거든요. 당시 새누리당보다. 그때 이제 10년부터 변화가 형성이 된 거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국민들이 투표로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가 높아지기 시작했던 거고, 그래서 교육감 선거부터 이기고 보궐선거 이기고, 그리고 이제 그 지방선거 때 이제 많이 이겼던 거죠. 사실 그때 경기도, 서울은 졌긴 했지만 아깝게 졌잖아요. 그때 한명숙 총리가 0.43 포인트로 지고, 경기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가 있었고. 근데 이거 한명숙 총리 거는 지금 생각해도 당시 여론조사는요 거의 20포인트 차이 났어요. 17, 예, 12에서 17까지 났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는 걸로 투표 포기한 분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강남 3구에서 오후 4시부터 6시, 예, 그때 어마어마하게 투표율이 높았던 거죠. 그래서 밤 12시까지는 한명숙 총리가 이겼죠. 그 개표에 이겼는데 새벽 1시, 2시에서 뒤집어진 거죠. 신기했던 선거였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인천시장까지 가져왔습니다. 이제 세 군데 다
우리가 가져왔어요. 세종시장은 뭐 사실 변수 없고. 네, 뭐 큰 변수가 없고. 다음에 경북은 뺄게요. 경북은 지금 그 이야기할 만한 그런 대상이 지금 현재는 없는 것 같고 대구시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김부겸 현 장관이 출마할 것 같습니까? 두 분이 보시기에는? 대변인께서 대변해 주세요. 뭐 본인이 안 한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안 한다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도리가 아니다. 국회의원 2년 하고 시장 도전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변수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깊이 하시지 않을까요? 저번에 그 대통령 선거 때 김부겸 의원이 그 유세하다가 대구 시민들한테 대구 사람 입장에서 속내를 이렇게 확 까발린 적이 한 번 있어요. 정말 그 화제가 됐던 연설인데 그렇게 아싸라는 게 먹히는 것 같아요. 대구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으로 뭐 보통 정치인들처럼 한 표 주세요 이런 느낌이 아니고 뭐였죠? 대구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투표를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그게 그 지난 지방선거 때도 대구시장 나가셨잖아요. 이번이. 그래서 40% 얻었으니까. 그리고 아싸하게 나 민주당 사람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대구 발전시켜보겠다고 아싸하게 나가면 저는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4년 전에도 40% 정도 얻을 정도고 그 대구에서 국회의원 당선되는 정도면 한번 나가서 이렇게 판 한번 뒤집어지는 게 뭐 광역단체장 중에 한석 가져온다 개념보다는 민주당이 TK의 시장이 됐다는 건 어마어마한 역사적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도전해볼 만한 사건이다고 봐요. 하여간 TK 지역은 특히나 이제 현직 또 장관들 입장에서는 쉽게 본인들이 저 생각이 있다는 얘기를 그러겠죠. 하기가 어렵죠. 그것이 해도 또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능성들은 항상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야 이거 다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한 군데 저희가 딱 여지를 놓고 이제 봐야죠. 예, 수도권 대구 찍고 대전으로 가겠습니다. 선거 개표방송 같지 않습니까? 지금 한마평 중에 박범계 의원이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박범계 의원은 아직은 좀 미지수인 것 같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이 아직 판결이 안 났. 권선택 시장. 그렇긴 한데 이제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그럼 다음에 나갈 사람이 누구냐가 꽤 이제 말이 많이 되는 거죠. 박범계 의원이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현지에서 이렇게 보면 여론조사나 이런 거에서 인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비교적 주자가 많아요. 그러네요. 예, 저희 쪽 주자가. 그 박범계 의원도 이렇게 한마평에 어른 내리는 게 본인 스스로가 생각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냥 놓고 얘기한다면 본인은 아직 젊고 지금 재선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으로 가는 것보다는 중앙 정치를 더 하다가 다른 큰 꿈을 꿀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긴 뭐 이상민 의원도 계시고 또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대전시장은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그냥 언론들 설레발이다. 이게 더 맞는 말이다. 뭐 이렇게 거론되는 것 자체를 당사자 입장에서 싫어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즐기는 거였잖아요. 네, 그렇지만 본인이 선택하라면 이 길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중앙 무대에서 국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중앙 정치에서 성장하는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의외인 게요. 진짜 의외인 게 바로 여기입니다. 충남지사인데 안희정 시장이 거의 뭐 분위기상으로는 이제 국회로 들어오는 걸로 이게 결론이 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근데 이분이 충남지사에 출마할 것처럼 보이세요? 그럼요. 충남은 주자가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자가 많다는 이유는 의외로 경선을 통해서 누가 나가도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현지 분위기도 있고 주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뿐만 아니라 여러 명 있잖아요. 나소열, 뭐 또 뭐 복기왕 네. 등등 이미 복귀왕 시장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고 거기 생각보다 주자가 많습니다. 이게 충남지사 자리가 지금 그 안희정 지사 자리잖아요. 근데 박수현 대변인이 원래 안희정 지사 계보죠? 이번에 경선 때도 보면 이분이 아닌 사람이 없죠. 충남의 정치인들의 대부분은 다 안희정 도지사하고 정치적 운명을 함께하죠. 그러니까 경선 때도 사실은 실무를 거의 박수현 현 대변인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친구 사이고. 예. 그러면서 제가 그 청와대 인선하는 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런 거였었거든요. 바로 그 입을 데려다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쓰는구나. 아, 문재인 대통령 대단하구나 느꼈던 게 바로 박수현 대변인 인선하는 거 보고 그랬었거든요. 자, 충북은 뭐 이시정 시장이 워낙에 세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울산도 넘어가고요. 지금 가장 유력해 보이는 부산시장
그리고 울산 경남지사. 근데 한마디만 하면 네. 울산이 이제 어느 당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울산시장을 민주개혁 진영 전체가 어떻게 잘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승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현지에서도 그렇게 울산도요? 보고. 네. 그러면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부산은 지금 사람의 기대치를 높여놓으면 만약에 부산과 경남은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 했는데 막상 또 뚜껑을 열어보니까 부산이나 경남을 또 저쪽에서 가져가는 경우가 생기면 정치적으로 살짝 좀 스크래치가 좀 나요. 눈높이를 높여놔가지고. 네. 그래서 최소한 몰라도 부산 시장이나 경남지사는 둘 중에 하나는 가져와야겠다. 그리고 경남도 잘만 하면 민주개혁 세력이 이길 수 있는 진영이잖아요. 한번 뭐 김두관 지사 같은 분들도 무소속이지만 당선된 적이 있고. 부산시장으로 가장 유력하신 분이 지금 박지호 이분이십니까? 글쎄요. 부산도 후보가 많습니다. 현역 의원들만 놓고 봐도 현재 시당위원장인 최인호 의원도 있고 박재호 의원도 있고 그 외에도 지금 꽤 되죠. 청와대에 있는 뭐 예를 들어 조국 수석 얘기도 많이 되고 그 외에도 사실 지금 이름을 얘기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그쪽에 연구가 있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들어보거든요. 부산은 이번에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 분위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서병수 시장도 홍준표 대표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다면서요. 네. 이분이 또 대표적인 친박 중에 한 명이잖아요. 이런 게 어떤 경우에는 물갈이 될 가능성도 있죠. 굉장히 심하게 당 내부적으로 갈등 관계가 있으면. 홍 대표 자신이 부산시장을 다른 사람을 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어디서 한두 분 한 것 같은데요. 뉘앙스로 말하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산시장 분위기는 후보들 군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렇게 먼저 확 튀쳐나오는 느낌이 없어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경남지사가 좀 재밌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좀 재밌는 것들이에요. 김경수 의원 어떻게 보세요? 김경수 의원 지금 홍준표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김태호 나간다고 하고 있고 김경수 의원도 지금 나가느냐 마느냐 하고 있는데 대변님 어떻게 보세요? 나갈 것 같습니까 일단은? 홍준표 대표가 물러나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은 경남도지사를 뺏어오는 거잖아요. 그럴까요? 이기는 카드를 써야겠죠. 근데 전에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 선거도 나가고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 지키고 뭐 하는 이 과정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 2년 만에 의원직을 버리고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의원직을 버린다기보다는 홍준표 대표를 물러나게 하는 게 더 농담입니다. 이거는. 근데 김현 대변인 얘기는 지금 나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는 나가야 되고 나갈 것 같다 이렇게 경남을 보는. 이겨야 된다. 아까 이제 부산 얘기도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이번에 정권 교체가 가능했던 게 그나마 뭐 언론도 뺏기고 검찰, 국정원 모든 권력기관이 다 그 소위 기득권 세력에 부안해동했던 거잖아요. 그나마 지방자치가 실현돼가지고 자치 영역에서 저희가 기초단체장, 뭐 광역단체장이 있어서 그나마 유지가 됐고 그리고 그 힘이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방선거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의 결과가 다음에 있을 총선과 그 다음에 있을 지방선거와 대선과 연장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는 무조건 하여간 악소리가 나게 이기는 그런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라면 부산, 경남 또는 뭐 PK 중에서 대구까지 만약에 이쪽 진영의 분들 특히 이제 흔히 말하면 친문 인사들이 어떤 장 지사나 시장으로 뽑히게 된다면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보, 우리도 차 한 대 사자. 휴가철에 놀러 한번 제대로 못 갔어. 우리가 돈이 어딨냐? 그리고 딜러들 믿기도 힘들고 말이야. 이번에 새날에서 광고하는 중고차 이야기 한번 가보자. 중고차 이야기? 허위 매물 없는 200% 품질 보증제를 실시하는 곳이래요. 중고차 이야기를 검색하세요. 1666-8546 나는 중고차 이야기에 차 팔러 가야지. 자네 당이라며? 당하면 생각나는 식품 있지 않아? 여주? 오호, 잘하는데. 여주는 천연 인슐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 그 여주를 주원료로 제주 조리대, 양파, 귀리, 보리, 뽕잎 등을 배합해서 만든 당 스마트백을 먹어봐. 당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뜻이라는데 당 스마트백. 모두 국내산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건강을 위한 명인의 손길, 명인 힐링푸드를 검색하세요. 1588-6452 지금의 지방선거 구도가
큰 틀에서 보면은 2010년에 이게 한번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안희정 도지사가 당선이 된 거죠. 그리고 그때 송영길, 이광재, 송영길이 다 됐고 이광재 되고 그 뒤에 연이어서 이제 저 최문순 지사가 연이어서 오고 있는 것인데 큰 틀에서 보면 그때도 거기에 이제 서울에 저 한명숙, 유시민까지 해서 큰 틀의 어떤 흐름이 약간 친노 또는 세대교체 이게 이렇게 쭉 합쳐서 하나의 흐름을 형성했던 거예요. 그런 후보를 갖고 계속 지어온 지방선거를 이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때 개개인 후보가 어떠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컨셉, 어떤 전략을,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임할 거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고 그때까지 소위 뭐 협치 또는 여야 관계 또는 전반적인 국정 상황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개헌도 있고 전체적으로 지방선거를 현재의 이 개혁 집권 세력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치를 거냐가 만약에 각이 딱 정해지면 그야말로 자기의 색깔을 최대한 드러내는 올인을 한다 하면 그에 따라서 후보군들이 그 컨셉에 맞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냥 있는 개개인의 약간의 뭐 지명도의 차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일관되게 색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문재인의 색깔로 한번 그 정말 문재인 정부 성공시킬 거냐 말 거냐 이걸 갖고 국민들이 평가해 주십시오. 또 승부를 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거에 가장 맞는 그림을 쫙 이렇게 걸어야 되겠죠. 그렇게 할 거냐 말 거냐. 추석 연휴 그때 첫날인가요? 그 리서치 뷰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설문을 한 게 보도가 됐잖아요. 발표가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31%, 그다음에 2등이 정의, 3등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이렇게 나가는데 이 문재인, 노무현, DJ를 합치니까 63%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소위 보수 꼴통들 보수 진영. 네, 사실은 보수라고 얘기할 수도 없죠. 근데 여기가 이제 한 23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7대 3이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 대통령의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가 그보다 조금 낮지만 어쨌든 그 반영하는 거라고 보고 그러면 지방선거 전까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뭐 합쳐서 1대1 사실상 1대1 구도로 가면 조금 정말 저희가 더 심기일전해야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현재 구도로 4당 체제로 선거를 치른다. 5당 체제로 치른다 그러면은 뭐 저는 지방선거 결과가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거다. 그리고 특히 경남하고요. 그다음에 대구, 부산까지도 아까 울산도 긍정적으로 보셨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기초단체장이긴 하지만 포항 같은 데도 상당히 또 해낼 수 있다라고 현지에 관련된 분들은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호남으로 가면 지금 이제 보도에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주승영 의원이 이제 붙는 걸로 이제 가상 시나리오가 이제 한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전남지사. 예. 근데 지금 박지원 의원도 이번 뭐 추석 연휴 때 굉장히 열심히 원래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박지원 대표가 저기를 나오려고 했어요. 그다음에 광주시장에는 강기정 의원하고 박주선 두 분을 딱 붙여놨네요. 이용섭 전 의원도 지금 열심히 지역을 다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는 근데 현역 의원이 어디 갔어요? 현역 시장이. 언론에서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양쪽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해놓은 거죠. 이건 지금 이 언론사에서. 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 그 국민의당 바람 불고 분당하고 뭐 이럴 때 신기하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전북지사, 전남지사, 광주시장이 넘어갈 수도 있던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분들이 한 명도 안 넘어갔어요. 국민의당으로 민주당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확 넘어가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버팀목 정도가 됐던 느낌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윤장현 광주시장만 해도 왜 안철수 대표가 사실 공천한 사람 아닙니까? 전략 공천이었죠 그때. 네. 근데 이렇게 돼갖고 국민의당에서 아무리 지금 현재 분위기라고 하면 지금 뭐 전북지사에 정동영 의원이 나오면은 송하진 현 지사하고 붙어 볼만한 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의 그 안 나올 겁니다. 천정배 의원이 경기도지사 얘기도 어느 언론에 얼핏 박지원 봤어요? 의원이 뭐 예를 들어 뭐 경기엔 천정배, 전북엔 정동영, 뭐 전남엔 본인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쭉 깔아서 그다음에 서울엔 안철수, 부산엔 안철수구나. 서울엔 손학규
이런 식으로 쭉 깔아서 전면 승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나온 건데 밑그림 그렸구나 그냥. 거기에 이제 핵심은 좀 안 하고 이제 본인만 본인이 가기 위한 그림으로서 이제 이런 얘기하면 본인한테는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식이고 그 당사자들의 생각과 꼭 연관돼 있는 건 아니죠. 근데 들어보니까 서울의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생각이 있고 주변에 그런 얘기를 한다고 나갔잖아요. 들었어요. 아니 그런데 3개월 그 서울시장을 국민의당 쪽에서 후보로 생각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 물론 그것까지 이해해요. 정치 신인급이나 좀 유명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나가는 까지 이해를 하는데 뭘 바라고. 당선 가능성도 없는데 선당 후사. 당이 지금 힘들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대표 같은 분은 이제 이미 은퇴를 본인이 이제 은퇴를 한다고 했다가 또 그냥 이렇게 또 들어온 경우잖아요. 컴백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미 뭘 바라고 뭐 어떤 합리적 이런 것보다는 정치적인 존재감을 또는 당에서 필요한 일정한 후보 역할을 하면서 그 다음에 개헌도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에서 역할을 생각하는 그냥 있는 것보다 그냥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 박지원 그분이 이런 식으로 정치하시는구나. 내가 나가기 위해서 다 하나씩 이렇게 에이. 아니 국민의당을 살리는 수순발. 아니 근데 이것도요. 유일한 지역 기반인 호남에서 이렇게 인기가 없는데 다른 데에 가서 그냥 고춧가루 뿌리는 것보다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지. 자 그렇다 치고요. 광주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 고향이라서. 아 분하님 광주세요? 모르셨어요? 어머. 강릉? 서울인 줄 알았어요. 어머. 아 광주시구나. 그래서 우리 광릉에 지금 이제 강기정 광릉? 광릉. 광릉. 그러네요. 큰 학세가 있다는 광릉. 수목원? 광주라고 하는 곳이 이제 광역 단체장으로는 한 자리고 100만 조금 넘는 130만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자리긴 하지만 갖는 상징성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윤장현 시장 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강기정 의원이 이제 좀 컷오프에 좀 불운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컷오프가 아니고요.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희생된 분이죠. 그런가? 네. 그 비슷한 분으로는 우리 김현 대표님께서. 저는 뭐 정무적 판단 플러스 컷오프고요. 근데 저는. 이분은 좀 열혈남아로서 광주시장 하시면 잘하실 것 같긴 해요. 또 지명도도 굉장히 높으신 분이잖아요. 오히려 윤장현 시장보다 높지 않을까? 내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럼 박주선 의원이 또 나온다. 왜요? 그냥요. 이런 분들은 뭔가 좀 석지하는 의미에서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다 선거 때마다 이렇게 이름 올라가는 것 자체. 여기 본인이나 본인 주변에서 나가는 걸로 지금 마음을 굳힌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한 국민의당에서 이제 잠재 후보군을 내야 되니까 그런 건데 저는 아닐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봐요. 의원직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 실제로는 국민의당에서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에 적절한 후보군들을 다 채우기가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죠.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후보군들을 많이 인재를 이렇게 영입해야 된다고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들어가요? 당선 가능성도 없는데. 사실은 현실적인 상황은 아주 현실적으로는 지금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서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 급에 맞는 광역단체장 후보로 전국을 채우기가 녹록치 않을 겁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아마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뭐 통합이니 연대회가 나오는 것이 그것도 상당히 관련이 되죠. 근데 지난 겨울에 텐트를 스몰 텐트, 빅 텐트 막 그러니까. 치려고 말뚝 하나 박았나요? 박기도 전에 텐트를 또 못 치고. 우리 김종인 어르신은 어디서 뭐 하시나? 조용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박스권. 진짜 감사해요 그분. 많이 정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그림을 막 그릴 수는 있는데 실제로 민심에 너무 역행하면 결국은 자기가 덧대되는 그런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잠깐 언급되다 말았는데 임종석 실장 출마 가능성 있어 보이십니까? 두 분한테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재밌는 거잖아요. 여기 박수현, 김경수, 임종석 이 느낌으로 이분들이 다 당선되거나 하면 굉장히 어떤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 전남도 그렇게 녹록한 선거는 아니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방선거에 악소리 나게 이기려고 하면 어떤 카드를 써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전남도지사도 같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낙연 총리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마평이 보면 이제 현역들도 있지만
강기정 의원이나 임종석 의원이나 임종석 이제 실장이나 이런 분들은 현직이 아닌 경우에서 오히려 부담은 덜한데 청와대라든지 해서 이렇게 지명도가 이렇게 확 높아진 그냥 전원으로만 있으면 이런 한마평에 올라가기 힘들 거 아니에요. 이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 어쨌건 그러면은 이 선거에서 그런 날이 올까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전석을 다 쓸어 담는다고 해서 그게 좋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뭐 총선 지방선거 이기면 뭐 총선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공학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이길 수 있을 때 확실하게 이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좋죠. 국간에 차곡차곡 쌓아놔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지금 저희가 지방 권력이 그나마 버텼기 때문에 정권을 교체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의회 권력이 여전히 이제 사당 체제에서 저희가 계속 고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선거 때 완벽하게 이겨놔야지 소위 정당 질서가 전 재편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신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지방 선거 후에 총선이 어떻게 될지 그러면은 너무 우리가 완벽하게 이기는 것이 다음 총선에 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방선거에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영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방선거에서 부산이나 경남은 이제 뭐 무소속으로 잠깐 하다가 이제 그분이 대선에 도전하면서 이제 또 다시 뺏긴 건데 이런 소위 영호남의 지역 차별도 심각한 문제지만 영남 안에서 영남 뭐 TK, PK 지역에서 소위 그 민주주의 질서라는 게 굉장히 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기는 카드를 써서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지역에 그런 편중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온 지도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딱 덮어버리는. 제가 꿈꾸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다 꿈꾸는 거 아니에요? 우리 원장님도 그 상황을 조금 더 이따 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지금 뭐 사람들을 개별 하마평을 했잖아요. 근데 전체로 놓고 보면 원래 그렇고 선거라는 게 최선 플러스 알파를 더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최고로 국민적인 어떤 파장이 강할 수 있는 후보들이 나가도록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결국은 저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사실은 전 조금 더 높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집권했을 때 지방선거가 이제 2번 있었잖아요. 2002년하고 2006년인데 2006년은 분열해서 이제 완전 폭망한 거고 2002년도인데 2002년도에 김민석 원장이 서울시장으로 도전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세대 교체 얘기하면서. 그렇죠. 그러게 보면 지금 이미 15년 지나서 지금 현재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이 면면이 어찌 보면 선배들이 걸었던 길에서 보면은 늦은 거죠. 이른 게 아니에요. 하긴 뭐 우리가 적폐 이야기하지만 지방 권력들의 적폐도 어마무시했더라고요. 지금 광역만 얘기하는 건데 기초단체장이나 기초 뭐 의회 이런 데로 가면은 장난 아닌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 세력의 물갈이가 정확하게 되고 또는 다른 의미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처럼 그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분권을 하겠다라는 게 본인의 생각이고 실제로 지방이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만 한다 그러면 박근혜 같은 국정농단이 벌어져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민주주의가 쭉 가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학적으로 TK 정도에서 한두 개 뺏기는 건 좀 좋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할 수 있다면 무조건 확 잡아와야 된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 김현 대변인의 강원지사 출마를 한번 권유해 봅니다. 축하합니다. 추석 연휴 끝나니까 그냥 선물 확 받으시네. 여기 최문순 1.5선. 첫 강원도 여성지사 후보. 1.5선 있습니다. 최문순. 지방선거라는 게 어떤 분들은 지방선거를 쭉 통해 가지고 그 정말 자기 지역 한번 잘 살게 해보겠다고 열심히 뛰시는 분도 사실 있겠죠. 어떤 사람이 뭐 내가 지역 내려가 가지고 우리 지방 못 살게 할 거야 그런 생각은 없겠지만 고정된 이상한 관념으로 꼭 해도 SOC 사업만 하는 단체장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골목골목까지 이렇게 쓸어 담으면서 복지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저는 세력을 한번 봐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력의 기본 마인드는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선심성 사업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이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런 하마평들 자체가 재밌고요. 정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재밌는 게 어떤 사람이 출마를 한다더라. 그래서 지금 현재 지지율은 어떻다더라. 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까지가 가장 흥미있는 이슈예요.
그리고 선거 끝나면 다음 날부터 야 다음에 또 누구 나온다 이제 원래 이런 거죠. 우리 이번에 추석 디크팬 하는 거니까 아침 숟가락 빼면서 점심 뭐 먹지? 그렇죠. 그다음에 점심 막 준비하면서 저녁엔 또 뭐 먹어야 되지? 이런 그 얘기를 많이 하죠. 명절 때. 선거 밥상에서 얘기한 선거. 예,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이슈라면 이제 이렇게 어떤 한마평이 오고 가고 분명히 중간에 많이 바뀔 거예요. 뭐 분위기도 막 어떤 사람이 탔다가. 근데 문제는 변수가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중에 대표적인 변수는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합당 이게 가장 먼저일 것 같긴 합니다. 네. 두 정당이 합당하지 않고 계속 같은 방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죠. 저는 유승민 의원이 이제 연휴 전에 대표 선거에 도전하고 끝까지 가겠다, 뭐 고난의 길을 걷겠다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 뭐 바른정당 안에 일부 빠져서 저쪽 자유한국당으로 갈 수는 있겠다 보는데 바른정당이 없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유승민 의원이 저는 깃발을 들고 계속 쥐고 있을 거라고. 그래도 지금 뭐 흔히 말해서 보수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홍준표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밴드웨건으로 바른정당 밀어버리고 제끼고 한쪽으로 사실상의 단일화 효과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지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뭐 노무현 정부에서도 뭐가 있다라고 때만 되면 이제 얘기했던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치 뭔가를 터트릴 것처럼 이제 얘기하는데 저는 뭐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화살이 정조준 된다고 치면 지금 현재 홍준표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두둔하면서 가는 그 그림이 저는 깨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당대당 통합으로 가기에는 소위 말하는 MB 변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새누리당이 깨진 거는 박근혜 변수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이제 이합집산의 과정에서 MB 변수가 곧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바른정당이 쉽게 이렇게 당대당 통합으로 가는 것은 좀 볼 거다라고 봅니다. 비슷한 생각인데 뭐 과정은 이것저것 있겠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한편으로는 보수통합의 명분, 또 한편으로는 지방선거에서 크게든 아니면 작게 자기 지역구에서든 일단 살아야 된다는, 표를 합쳐야 된다는 현실적인 이유, 이 두 개 때문에 보수가 연대든 통합이든 하려는 욕구나 압력은 저는 존재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동일한 이유로 지금 우리 김현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명분이 딸리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합쳐본들 내가 내 지역구를 확실히 장악할 수 있나, 내가 공천할 수 있나 하는 또 양쪽에 지금 이해관계가 갈라져 있는 것 때문에 그걸 완전히 안정적으로 정리할 수가 없어서 가장 현실 가능성이 높은 것은 저는 일부가 복귀하고 당은 남고 그래서 한번 파열음이 나고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는가. 지금 바른정당이 정의당 정도로 이렇게 의석수는 줄어드는 그거보다는 많이 남을 가능성이 있죠. 실제로 들리는 말에 의하면 김무성 씨가 거의 3분의 2 장악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정설 아닙니까? 한 반반 정도 움직이게 되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건 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번에 그 바른정당 의원들 일부 복당할 때 사실상 묵인 방조하고 뒤에서 추동했다는 게 김무성이라는 설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뭐 보수 통합이라는 그런 명분을 추진하는 세력이 그와 같은 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건만 갖춰지면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건 당연한. 근데 지금 뭐 조건이나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명분이 안 되는 거죠. 일단 그런 명분이. 거죠. 예. 뻘쭘하게 다시 들어갈 수가 없는. 그거 해소를 누가 해야 되는데. 10월달에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이 조금 연장이 돼서 뭐 11월, 12월달까지 간다고 치면 딱 구속이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MB로 가는 거잖아요. 방향이. 그러면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국정주의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전략을 정말 잘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분은 지금 보수의 이삭줍기 이 컨셉이 분명히 있거든요. 건전한 보수의 이미지도 갖고 있어라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주의라는 표현을 쓴 거지 않습니까?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이 합당이네 뭐네, 홍준표가 좀 뭔가 분탕질을 할수록 나한테 떨어지는 이득은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낙전 또는 낙엽 이걸로는 메인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도 지금 만만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 굉장히 비관적일 것 같습니다. 안철수? 네, 국민의당. 없죠 뭐. 네. 단 한 석도 없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이런 그림이 있잖아요. 이낙연 지사가
국민의당으로 넘어가서 정말 정치를 잘했다는 소문을 들으면 그래도 한 군데 버틸 구석 같은 게 있는 건데 이분들 세 분 광주, 전북, 전남이 한 번도 안 넘어간 상태에서 나름대로 평판도 좋았고 그렇다 보니까 다시 근데 광주는 좀 평판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교체설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이분들이 지방 자치단체장 특히나 광역단체장을 못 잡았던 그 나름대로의 아픔이랄까 한계를 지금 드러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직이 한 명도 없으니 새로 밀어넣기도 그렇고 지지율도 높지 않고. 사실은 아까 제가 이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지리산을 갔다가 막판에 오면서 내장산 들려서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예를 들어 뭐 경남 함양에 있다가 구례를 들렸다가 또 정읍을 거쳐서 고창을 거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귀에 들리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그 중에 전북만 놓고 볼 때 거기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 하나도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 제가 꽤 많이 들었어요. 기초도요? 네. 기초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요. 광역은 뭐 이미 누가 나와도 전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긴다는 거고 기초단체장까지 기초 단위가 지금 국민의당이 전통적으로 호남에서 이제 무소속이 된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결국 국민의당이 되긴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의외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기초위에 가면은 그 2명, 3명씩 뽑는 데 많잖아요. 거기 가면은 예전에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당선 많이 된 지역들은 국민의당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정의당 분들이 지금 현지에서 굉장히 그 밭갈이 한다 그러죠. 많이 하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부터 이제 분위기가 뛰어오르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방선거 분위기를 띄우면서 적폐청산이라든가 이명박 씨 관련한 어떤 범죄성들에 대해서 묻히는 것은 안 된다. 우리 재미삼아 이야기를 한번 해봤지만 지방선거보다 앞서는 건 저는 개혁이고 적폐청산이고 박근혜 이명박 같은 그 부류들이 법에 의해서 단죄를 받는 과정 속에 보수 쪽에서도 사실 좀 과거에 나쁜 이력이 없는 좋은 후보들이 나오는 것이 국가 발전에서는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변수들이 나중에 선거 막판에 갔을 때는 어떻게 변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변수일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열심히 방송을 하시다가 한 뭐 일주일 이상 잘 쉬고 돌아오신 분들에게 받는 그 에너지도 괜찮고요. 자, 당장 내일이면 월요일이고 방송 나가는 날로는 오늘이고 그리고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월요일쯤에 최고위원회의 하죠. 네, 있습니다. 내일부터 하루 빨리 가시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고생들 하시고요. 다시 웰컴 투 헬 현실의 지옥에 돌아오셨습니다. 언젠가 또 한 20몇 년 후에 또 좀 긴 연휴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도 합니까? 예, 해야죠. 네, 나이 몇 70대 후반이네. 괜찮네요. 네. 전직 강원지사 김현 대변인을 모시고 40년 정도 전에 서울시장 나가셨던 분들 옆에 계십니다. 그렇죠. 예. 자,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혼기념일이라고 남편이 꽃을 사갔더라고. 아, 행복하겠다 언니. 차라리 돈으로 주지. 먹을 수도 없고 나중에 버리기도 힘들고 말이야. 그러나 마음을 전할 때 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꽃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합니다. 새가 날아든다와 연대하는 전국 꽃배달 장미원 꽃집 010-3608-7576 여보 고마워.